비가 이렇게 오는데 도대체 이 밤중에 산에서 뭐 하는 거야? 치렁치렁한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때리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 세상과 담을 쌓고 약초를 캐며 사는 40세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둥 소리 사이로 묘하게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온 것은 퍽, 퍽. 젖은 흙을 파내는 둔탁한 삽질 소리였습니다. 멧돼지가 땅을 파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더 규칙적이고 더 은밀한 소리. 영숙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뒷산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랜턴 불빛 아래 우비를 입은 건장한 사내둘이 구덩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진흙탕에 빠질세라 비상등도 켜지 않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묻어. 숨통 끊어진 거 확인했지? 사내 중 하나가 삽자루에 턱을 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확인할 게 뭐 있어? 이 흙더미 아래서 어찌 살아? 약기운도 아직 안 빠졌을 텐데. 가자, 전무님 기다리신다. 나머지 사내가 흙을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영숙은 그 호칭을 곱씹었습니다. 산골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사내들이 서둘러 차를 타고 사라지자 영숙은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를 묻은 게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던 영숙의 손끝에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영숙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때문에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남을 구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묻혀버린 흙구덩이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과 뜨거운 눈물을 약속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 영숙의 일상은 단조롭다 못해 고요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약초 채취, 장터에 내다 팔기, 그리고 해지기 전 귀가.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는 오두막 처마 밑에 사는 길고양이 뿐이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구나. 밥이나 먹어라. 영숙은 고양이에게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를 던져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숙을 서울댁이라 불렀습니다. 5년 전 쫓기듯 산으로 들어온 여자.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숙은 서울에서 꽤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믿었던 오빠의 사업, 빚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랜 가족 사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 가족 사진 속 오빠는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꺼내 찢어버리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독하다, 지독해.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니. 그녀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40세가 아니라 60세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영숙은 묘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저기 대성그룹강 회장님이 치매기가 있다며? 요양원에 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아들이 전무라지. 벌써 유산 싸움 났다는 소리도 있고. 약초를 팔던 영숙의 귀에 대성그룹, 전무, 유산 같은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의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반찬거리가 더 급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먼지 쌓인 우편함에는 독촉장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 예고 통지서. 서울에서 날아온 빚쟁이들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영숙은 불안감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머물렀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빠가 돈을 빌려가며 딱 1년만 기다려줘. 이 날짜에 다 갚을게라고 약속했던 그 날짜였습니다. 물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청하려 뒤척이다가 문틈에 끼워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보지 못했던 하얀 봉투였습니다. 우체부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돈이나 편지가 아닌 찢어진 신문지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강철중 회장, 건강 악화설 일축, 경영권 승계 가속화, 기사 속 강 회장의 사진.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신문 조각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그 신문 조각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몇 시간 뒤 폭우와 함께 찾아올 끔찍한 사건의 예고장이었다는 것을.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비명소리처럼. 나도 죽고 싶어서 들어온 산인데 남을 살리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영숙은 흙투성이가 된 노인을 오두막으로 힘겹게 옮겼습니다. 노인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숙은 젖은 옷을 벗기고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돌자 노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노인의 뻣뻣하게 굳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자신의 얼룩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영숙의 인생은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있었습니다. 유명 입시 학원의 스타 강사, 억대 연봉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단둘이 남은 오빠. 영숙에게 오빠는 부모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하겠다며 손을 벌릴 때마다 영숙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아, 이번만 도와줘. 이번만 성공하면 너 고생 안 시킬게. 그 이번만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오빠가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이 부도나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영숙의 전 재산이 압류당한 것입니다. 아파트, 자동차, 퇴직금까지 몽땅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영숙.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오빠의 태도였습니다. 내가 돈만 좀 더 빨리 해줬어도 안 망했어. 다 너 때문이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오빠를 보며 영숙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을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마저 떠나버렸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빚쟁이랑 엮이기 싫어. 피 섞인 가족이 남보다 못해. 그날 밤 영숙은 수면제 한 움큼을 쥐고 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망치듯 야반도주하여 들어온 곳이 바로 이 깊은 산골 오두막이었습니다. 매일 밤 죽을까 살까를 고민하며 약초를 캐던 5년. 사람에 대한 불신과 증오만이 영숙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노인의 젖은 옷을 정리하던 영숙의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노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이지 폴더폰 하나, 그리고 반으로 찢어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흘려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뒷부분은 찢겨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네도 자식이 있을 텐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버린 걸까? 마치 내 오빠가 나를 버렸듯이? 노인의 처지가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진 사람들. 그 동질감이 영숙으로 하여금 이 낯선 노인을 기필코 살려내야겠다는 오기를 품게 했습니다. 그때 노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흙범벅이 되어 유리에 금이 간 낡은 가죽 시계. 하지만 영숙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세월의 때가 묻은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시계 뒷면에는 지성감천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영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성감천은 무슨, 하늘도 무심하지. 착하게 살면 뭐해, 이렇게 땅속에 묻히는데. 영숙은 물수건으로 노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로 고단한 세월이 묻어났습니다. 문득 며칠 전 장터에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치매라던데. 설마, 에이 설마. 대한민국 재벌 회장이 이런 산골짜기에 생매장당할 리가. 그것도 다 낡은 폴더폰이랑 싸구려 시계만 차고서.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노인이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아들의 이름일까요?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원망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도 술에 취하면 오빠의 이름을 부르곤 했으니까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지독한 가족의 굴레.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때 오빠 빚보증을 서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야 했나? 끝없는 자책과 후회의 질문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름 모를 노인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영숙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반항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위로였으니까요. 영숙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맞잡은 영숙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쥐고 있던 찢어진 사진과 낡은 시계가 훗날 영숙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인생을 뒤집을 결정적인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노인이 애타게 부르던 민수라는 이름 속에 소름 돋는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놈들이 내 아들이 시켰어. 유산 때문에 날 죽이려고. 새벽녘 노인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그는 영숙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눈앞에 저승사자라도 있는 듯한 공포. 누구냐? 그놈들이 보냈어? 내 돈 노리고 온 거지. 노인은 영숙이 건넨 물그릇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며 물이 튀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구했어요. 산속에 묻힌 걸 제가 꺼내왔다고요. 영숙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노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짓말 마. 내 아들이. 강전무, 그놈이 날 여기다 묻었어. 경찰 부르지 마. 경찰도 그놈 한 통 쏙이야. 노인의 절규에 영숙은 멍해졌습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생매장했다니. 치매 걸린 척 연기 좀 했더니 요양원에 쳐넣으려다가 안 되니까 산에다 묻어버리더구먼. 천하의 패륜한 놈.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부르릉. 어젯밤 그놈들이었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급 세단 옆에서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젠장, 분명히 묻었는데. 회장님, 인감도장이 없어졌어. 주머니에 있었는데 흘린 게 분명해. 다시 가서 파봐. 형님, 이 빗속에 거길 또 가요? 시체 썩으면 냄새 날 텐데. 잔말 말고 가. 도장 없으면 전무님한테 우리 다 죽어. 전무님. 노인이 말한 강 전무와 사내들이 말하는 전무님. 모든 정황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영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여? 그것도 산채로? 자신을 빚더미에 앉히고 도망간 오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강전무라는 작자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건 이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파괴한 가족의 배신에 대한 처절한 복수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놈들이 다시 왔어요. 영숙은 노인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오두막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 이봐요. 안에 누구 있어? 문 좀 열어봐. 사내들의 목소리가 바로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약초 캘 때 쓰는 낫을 등 뒤로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문을 열자 우비 입은 사내의 눈이 오두막 안을 뱀처럼 훑었습니다. 구석에 쌓인 이불 더미가 수상하게 볼록했습니다. 노인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이 근처에서 이상한 거 못 봤어? 멧돼지 잡는다고 덫을 놨는데. 사내가 능글맞게 웃으며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가로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못 봤어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하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경찰이 오겠어? 사내가 영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숨겨뒀던 낡은 폴더폰이 주머니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거 회장님 폰 아니야? 그 순간 사내의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직. 야, 김 실장. 전무님 전화다. 받아라. 사내는 영숙을 노려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무님. 아, 네. 근처 민가 뒤지고 있습니다. 네. 아드님이요? 사내의 통화 내용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아드님이 경찰서 가서 실종 신고했다고요. 그 자식 쉬하는 거 보소.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시켜서 묻었다는데 아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 쉬하는 거라고? 사내는 전화를 끊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재수없게 걸렸네. 봤으면 모른 척 했어야지. 우리 전무님이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말이야. 사내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어.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물어봐라. 사내의 그 말. 그때는 그저 죽음을 앞둔 협박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밝혀질 거대한 반전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영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낯을 꽉 쥐었습니다. 오지 마. 오면 다 죽어. 악을 쓰며 휘두른 낯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사내가 멈칫한 사이 영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뛰어요. 뒷문으로. 우당탕탕. 오두막 뒷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영숙과 노인은 빗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사내들의 욕설과 고함 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저것들 잡아. 놓치면 다 죽는 거야.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영숙은 노인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산길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 뛰었습니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노인과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한때 삶을 포기하고 들어왔던 이 산이 이제는 목숨을 건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오두막에는 깨진 물그릇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아 방금 전까지 있었던 긴박한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숙의 평온했던 가짜 일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제 등 꽉 잡으세요. 놓치면 우리 둘 다 죽어요. 그래도 아직은 어떻게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산은 영숙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5년 동안 약초를 캐며 밟았던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가 모두 그녀의 편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폭우 속의 산은 영숙이 알던 그 산이 아니었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산길은 미끄러웠고 불어난 계곡물은 굉음을 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70kg 넘는 성인 남성을 업고 빗길을 달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헉, 헉. 조금만 더 가면 동굴이 있어요. 거기 숨으면 돼요. 영숙은 턱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바위를 밟는 순간 중심을 잃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우당탕탕 진흙범벅이 되어 비탈길을 구른 영숙과 노인.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영숙은 노인부터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듯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폰마저 켜지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어 먹통이 된 휴대폰,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젠장,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영숙은 망가진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사내들의 랜턴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 근처야. 발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졌어. 잡아서 묻어버려. 추격자들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노인을 부축해 절벽 아래 바위 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좁은 동굴. 냉기와 습기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노인은 고통에 찬 얼굴로 영숙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만 아니었으면 자네는 살 텐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민수 그놈이 유산 미리 받겠다고 날 죽이려 들어.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노인의 한탄을 들으며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저도 가족한테 버림받은 년이에요. 오빠 빚 갚느라 인생 망치고 여기 숨어 사는데 우리 둘 다 살아서 복수해야죠.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죠. 영숙의 말에 노인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내 영숙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내 금고 비밀번호야. 서울 본사 내 방에 금고가 있어. 혹시 내가 잘못되면 자네가 가져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줘. 내 아들이 날 죽였다고. 그것은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영숙은 쪽지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강전무라는 작자, 얼굴도 모르는 그놈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에 아비를 죽여? 내가 살아서 나가면 내 놈 껍데기를 벗겨주마. 영숙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빗소리가 잦아들자 사내들의 발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여기 핏자국 있다. 이 안에 숨었네. 동굴 입구가 발각되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칼을 꺼내 들고 희죽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거기 있었네? 아줌마 모른 척 했으면 오래 살았을 텐데. 명을 재촉했어. 벼랑 끝에 몰린 영숙과 노인. 노인이 비틀거리는 몸으로 영숙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나만 죽이면 됐지. 이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 보내줘라.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 제발. 회장님, 목격자를 살려두면 저희가 곤란하죠. 전무님이 뒤탈없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깔끔하게 가시죠. 사내의 말에 영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들의 태도.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중에 윗선 핑계를 댈 놈들의 뻔한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때 영숙의 눈에 멧돼지 포획용 덫이 들어왔습니다. 동굴 입구 풀숲에 가려져 있던 녹슨 쇠덫. 영숙은 벌벌 떠는 척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돈 다 드릴게요. 돈?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야. 잘 가라, 아줌마. 사내가 비웃으며 영숙을 향해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영숙이 덮어두었던 나뭇가지를 걷어찼습니다. 철컥. 아! 끔찍한 비명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사내의 발목이 덫에 치였고 날카로운 이빨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사내는 비명과 함께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형님! 뒤따라오던 나머지 한 놈이 당황하는 사이 영숙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수밖에. 영숙은 노인을 돌아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믿죠? 우리 안 죽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 약초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끼를 품은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실, 즉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이 잠시 후 오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으로 뒤집히게 될지를, 그리고 자신이 주머니에 넣은 그 쪽지가 단순한 금고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영숙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 어두운 동굴 속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그 순간,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멧돼지 덫에 걸려 굴러떨어진 사내의 비명소리가 잦아들자 남은 한 사내가 흉기를 꺼내들고 영숙과 노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독한 것들, 곱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기어이 피를 보게 만드네. 사내의 눈이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때 사내의 주머니 속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울렸습니다. 김 실장, 처리했나? 전무님이 재촉하신다. 사내는 영숙을 향해 칼을 겨눈 채 무전을 받았습니다. 네, 전무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목격자까지 깔끔하게 묻어버리겠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열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래, 수고해라. 내 형님 묻히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야 했는데 아쉽군. 그 늙은이가 죽어야 내가 회장 자리에 앉지. 순간 영숙의 옆에 있던 노인이 갑자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목소리, 철민이? 강철민 부회장? 노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강민수, 내 놈이 아니라 철민이었어? 내 동생이 감히 형을 죽이려 해? 반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이 아들 강민수 전무라고 믿었던, 자신을 죽이려던 페류나의 정체는 사실 배다른 동생이자 부회장인 강철민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말했던 전무님은 강민수가 아니라 과거 전무 시절부터 신복들에게 그렇게 불리길 좋아했던 강철민 부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영숙이 봤던 찢어진 사진 속 젊은 남자 역시 아들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동생 강철민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조카 놈한테 뒤집어 씌우기 딱 좋았는데 아깝게 됐소다. 전화기 너머 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형님이 아들놈 못 믿어워서 나한테만 의지하는 꼴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아시오? 민수는 형님 살리겠다고 전국 방방곡곡 명예 찾아다니는데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아들을 의심이나 하고.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내가 미쳤지. 내 아들을, 그 착한 놈을 의심하고
오해와 불신이 만들어낸 비극. 노인은 자신이 팠던 함정에 자신이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엄하게만 대했던 아들, 자신을 미워한다고 믿었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는 진실 앞에 노인은 오열했습니다. 사내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사연은 저승가서 푸시고 잘 가라. 영숙은 노인을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억울해서 어떡해. 그 순간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헬기 소리였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경찰 특공대 헬기가 산 정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무기 버려. 확성기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레페를 타고 내려온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헬기에서 뛰어내린 한 남자. 흙탕물에 구두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오는 남자. 바로 노인의 진짜 아들, 강민수 전무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강민수는 흙투성이가 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날 구하러 온 거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못난 놈이라 아버지를 못 지켜드렸어요.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신다고 하셔서 믿었는데. 강민수는 영숙이 가지고 있던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금고 비밀번호 쪽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가 작은아버지가 흘린 걸 주었습니다. 이거 보고 위치 추적해서 왔어요. 영숙이 노인에게 받았던 그 쪽지. 그것은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강철민이 노인을 납치할 때 훔쳤다가 흘린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영숙은 그것도 모르고 노인이 준 유언장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해자인 줄 알았던 아들은 구원자였고 피해자인 줄 알았던 동생은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5년 동안 품고 살았던 가족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어. 내가 믿고 있던 진실이 가짜일 수도 있구나. 영숙은 탈진에 쓰러지며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을까? 혹시 오빠도 나를 지키기 위해 모진 말을 하고 떠난 건 아닐까? 자신을 옥죄어왔던 원망과 증오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쓰러진 영숙을 업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를 살리신 은인이십니다.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영숙의 귀에 아들 강민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5년 전 영숙에게 너 때문에 망했다고 소리치던 오빠의 목소리와 겹쳐지며 묘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씨앗. 영숙은 강민수의 등에 엎여 내려가며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노인이 줬던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성감천. 하늘도 감동시킨 정성. 그 문구가 이제야 비로소 영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시 살아볼까? 영숙의 감은 눈꼬리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닌 해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고 따스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속 오두막에서 바라보던 노을은 핏빛처럼
섬뜩했는데 말이요. 영숙은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액이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지난밤 겪었던 폭풍 같은 사건들이 꿈만 같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전무였습니다. 그는 영숙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누님, 아니 선생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 전무님,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은요? 아버지는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지금 옆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강민수는 영숙의 침대맡에 앉아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빚과 압류 문제 저희 법무팀에서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봉투 안에는 영숙의 빚 변제 증명서와 백지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옥죄어왔던 빚의 굴레가 종이 몇 장으로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 때문에 구한 거 아니에요. 저도 가족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회장님 보니까 우리 오빠도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숙의 말에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작은아버지가 꾸민 짓인 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민수는 영숙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상자 안에는 영숙이 오두막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5년 전 오빠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오두막을 뒤지며 바닥에 버렸던 것을 강민수가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사진 뒤에 글씨가 있더군요. 영숙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흘려 쓴 글씨, 오빠의 필체였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내가 다 안고 간다. 넌 제발 행복해라. 5년 전 영숙이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오빠가 몰래 적어두었던 글귀였습니다. 영숙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사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랍에 처박아 두었기에 몰랐던 것입니다. 오빠, 영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는 영숙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빚이 영숙에게까지 넘어갈까봐 모진 말로 영숙을 밀어내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가족이란 게 참 밉다가도 안쓰럽고 원수 같다가도 그립고 그런 건가 봅니다. 강민수의 말이 영숙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진 속 오빠의 미소가 이제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오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서 오빠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해서. 그날 밤 영숙은 병원 복도를 걸어 강 회장의 병실 앞까지 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강 회장과 강민수의 모습. 강 회장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고 강민수는 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오해와 상처를 딛고 다시 만난 부자. 그 평온한 모습이 영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주머니 속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성감천.
노인이 줬던 시계, 하늘도 감동시킨 정성.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습니다. 5년 전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도시, 지옥이라 여겼던 그곳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해볼까?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빠도 찾고 내 인생도 다시 찾아보자. 영숙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더 이상 산속에 숨어 사는 서울댁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마주하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된 김영숙이었습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에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숙은 퇴원 수속을 마치고 강 회장이 마련해 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수한 원피스였지만 산속에서 입던 흙 묻은 작업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깔끔했습니다. 선생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가보시면 압니다.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강민수는 영숙을 태우고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숲길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치유의 숲이라는 팻말이 붙은 아담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과는 달리 숲속에 오두막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펜션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은퇴하면 지내시려고 만든 곳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죠.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내 생명의 은인. 강 회장은 영숙에게 병원 열쇠를 건넸습니다. 자네가 이곳 원장이 되어주게. 자네처럼 험한 산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냥 약초 캐던 사람이에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사람 살리는데 자격증이 무슨 소용인가? 자네는 이미 나를 살렸고 자네 스스로도 살려냈잖나. 그거면 충분해. 강 회장의 굳건한 믿음 앞에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전 빚쟁이에 쫓겨 산으로 도망칠 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끝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강 회장의 도움으로 오빠를 찾았습니다. 오빠는 지방의 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얼굴로 컵라면을 먹던 오빠는 영숙을 보자마자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숙아, 오빠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영숙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며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영숙이 내밀었던 가족사진 뒤의 편지가 그 증거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오빠라. 너 고생만 시키고. 오빠는 영숙의 손을 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영숙도 오빠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내가 미안해. 오빠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해서. 이제 우리 도망치지 말고 같이 살자. 빚도 다 갚았대. 두 남매의 눈물이 공사장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해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치유의 숲 식당에 영숙, 오빠, 강 회장, 그리고 강민수 전무가 둘러앉았습니다. 메뉴는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닌
영숙이 직접 캔 산나물로 만든 비빔밥과 된장찌개였습니다. 이야, 꿀맛이네. 산삼보다 더 좋아. 강 회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누님 손맛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강민수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영숙은 오빠의 밥 위에 나물을 얹어주며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앉아도 빚 걱정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숙은 강 회장에게 낡은 시계를 돌려주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돌려드릴게요. 지성감천 시계요. 강 회장은 시계를 받아들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시계,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산 거야. 가장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며 버텼지. 자네가 이걸 지켜준 덕분에 나도 다시 일어선 걸세. 강 회장은 시계를 다시 영숙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자네 걸세. 자네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우리 모두를 살렸으니 자네가 주인이야. 영숙은 시계를 어루만졌습니다. 진흙범벅이 되어 깨졌던 유리알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숙의 인생처럼. 영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지던 별들이 5년 전 그날 밤처럼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치유하는 영숙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 아니라 매미 소리가 요란한 맑은 대낮입니다. 영숙은 치유의 숲 뒷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등에는 약초 망태기 대신 시원한 얼음물이 든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건 강 회장과 강민수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오빠였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거기 미끄러워요. 강민수가 강 회장을 부축합니다. 이 녀석아, 내가 아직 청춘이야. 영숙이가 지어준 보약 먹고 힘이 넘치는데 뭘. 강 회장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집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뒷산이 이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진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산 중턱 영숙이 처음 노인을 발견했던 그 구덩이 앞. 지금은 흙으로 말끔하게 메워지고 예쁜 야생화들이 피어 있습니다. 영숙은 잠시 멈춰서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이제 영숙은 그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틀리지 않았어. 사람을 살리는 일, 가족을 믿는 일. 그건 절대 틀린 일이 아니었어. 조금 늦게 답이 왔을 뿐이야. 오빠가 영숙에게 다가와 땀을 닦아줍니다. 영숙아, 힘들지? 내가 들게. 아니야, 오빠. 나 체력 좋은 거 알잖아. 남매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다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탁 트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발 아래로 치유의 숲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치여 이곳으로 온 사람들. 영숙은 그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강 회장이 영숙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영숙은 이제 강 회장을 아버님이라 부릅니다. 법적인 입양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남은 인생 너희들 보면서 즐겁게 살다 갈란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오래오래 사세요. 강민수가 영숙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을 쳤습니다. 누님 내려가서 백숙 콜? 제가 쏠게요. 콜? 오빠 빨리 와. 민수가 쏜대. 네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산을 내려갑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집니다. 영숙은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성감천, 초침이 째깍째깍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줄 알았던 영숙의 시간도 이제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영숙의 인생에도 마침내 찬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밑바닥이라 생각했던 순간이 어쩌면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도약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도 가족, 그리고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폭우 속에 서 계신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맑게 갠 하늘과 무지개가 뜰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